소장님 뭐, 이 질문을 하나 여쭙고 네. 짧게. 아니, 나 아직 내년에 못했는데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답변 안 하려고요. 근데 저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하면 부동산이죠.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 설왕설래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부동산 하면은 정말 네, 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선대인 소장이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게 부동산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제가 또 거론되는지 참. 자, 부동산 대폭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2008년 때 이야기고요.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네. 직전에 이제 제가 책을 그렇게 냈는데 네.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고 와서 계속 뭐 선대인은 맨날 폭락을 주구장창 떠들었다. 그래서 폭락론자 딱지를 붙이는데 참 네. 한편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저희 네. 아파트를 그 책을 읽고 안 산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제가 부동산 관련한 책을 낸 게 네. 2008년에 그때 냈고 그게 맞았죠, 사실은. 음. 그리고 위험한 경제학이라고 2009년 10월에 냈는데 그때 뭐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 쓰고 나서 집값 올랐지만 또 2013년 상반기까지는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경고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제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네. 뭐 책인데 그건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예고되던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비롯해서 굉장히 네. 많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네. 무리한 부양책이 있었죠. 음. 상황이 사실 많이 달라졌었는데 저는 네. 소장님 뭐, 이 질문을 하나 여쭙고 네. 짧게. 아니 나 아직 답변 안 내년에 못했는데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답변 안 하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높은 가격 자체는 되게 큰 리스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꼭 오르는지 내리는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죠. 부동산 또 주식 투자. 과연 주식은 투자해야 되는 걸까? 계속 올라갈 것인가? 2,400도 돌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퀴즈 대신요. 내년도에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의견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 소장님. 네. 이 3년 만에 이제 이 네. 역작. 네네. 부동산 대폭락. 이어서 3년 만에 신작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부의 재편. 네. 네. 어떤 책입니까? 부의 재편은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어떤 경제 구조 또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충격 때문에 네. 이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기도 하고 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언택트를 비롯해서 우리 또 뭐 바이오 또 2차 전지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 네. 그린 뉴딜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훨씬 가속화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그 흐름들은 이게 뭐 경제나 산업만 재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일자리, 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네. 그다음에 투자의 방식 이런 네.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꿔버리거든요. 이 주식 투자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일단 먼저 네. 왜 이렇게 광풍입니까 주식 투자가? 이게 이제 뭐 결국 돈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주가만 오르는 게 말이 돼?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게 자산 시장의 인플레 관점에서 보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 시장도 오르고 사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이제 그 지난 한 5, 6년 동안 계속 올라왔죠. 서울 수도권 네. 중심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경우에는 특히나 기업 실적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니 기업 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돈은 엄청 풀렸단 말이에요. 네, 유동성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적 나빠진 종목들 빼고 나면 예전에 예를 들면 투자할 대상 종목이 한 10개였다고 하면 네. 이제는 50으로 줄어들어 있고 아, 돈은 기존에 한 100 정도 있었던 게 150으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더 많아진 돈이 소수의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 아하. 이 주가가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린다. 네. 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더 오르는 현상. 그러면서 아. 이제 주가 지수 전반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현상이 생기고 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주식과 관련해서 네. 가장 이제 궁금한 건 그걸 겁니다. 지금 이제 주식 광풍 이야기를 하고 패닉 바잉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네. 이게 앞으로 그럼 계속 갈 거냐? 네.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언젠가 뻥 하고 터지는 건 아니냐? 이게 우려가 네.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요, 뭐, 네. 여러 전문가분들이 전망을 하시겠지만, 음. 이걸 굳이 속단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히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과열돼 있다 하더라도 풀려 있는 유동성이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네. 이 힘이 그냥 잠시 한 몇 개월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겠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막 쉽사리 예단해서 겁나니까 이제 혹시 또 뭐 주가가 또 뭐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지. 또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막 이거 지금이라도 막 뛰어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패닉 바잉 해야지. 네. 그 두 자세 다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양쪽을 동시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주가가 향후에 최악의 경우 한 20% 또는 3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네. 그만큼 현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예, 아니 현금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70%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한 30%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얼어붙어 버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골라서 나머지 30% 현금 들고 있던 걸 바닥에서 잘 사면 사실 일정한 시점 지나면 다시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투자돼 있던 뭐 주식들의 주가는 손실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바닥에 샀던 것들은 사실 꽤 큰 수익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주식 자산이 늘어나죠. 아하. 쉽게 말해서 더 부자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유동성 장세가 만약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네. 그 수혜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고 또 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뭐 주가가 물론 뭐 3월 말처럼 폭락하는 사태는 잘 없겠지만 1,400까지 내려갔었죠. 그때. 네. 근데 그런 사태가 다시 금방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근데 뭐 상당폭 조정된다 하더라도 음.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다시 이제 이 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네. 주식이 유동성이 참 무섭네요. 자, 네. 부동산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710 또 추가 대책이 있었고 또 전월세 임대차법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나마 최근에 와서 조금 가감해지긴 했는데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좀 가감하고 근본적인 어떤 부동산 대책 또 개혁 정책들을 이 동시에 진행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좀 미지근했어요. 아. 그리고 핀셋 규제라는 이제 명칭을 자꾸 사용하는데 사실은 찔끔 규제 또는 뭐 두더지 잡기식 규제였거든요. 네. 뭐 튀어 오른 데만 뿅망치 들고 가서 잡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 올라 있잖아요. 아하.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내성을 키웠고 네. 이제 잡지 못한 데다가 또 다주택 그 임대 등록 사업제 이걸 실시하는 바람에 네. 효과가 있을 만한 다른 정책들도 이걸 사실 그 약발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빨아들였냐? 다주택자들한테 뭐 이런저런 압박을 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조세 네. 피난처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하. 그게. 네. 그러면 그게 약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엇박자 나는 정책 네. 이런 것들을 쏘은 데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꾸 이게 찔끔 대책들을 내놓다 보니 내성이 커졌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집값이 오른 근본적인 배경이 저금리에 돈이 워낙 풀려 있다 보니
이걸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네. 그러질 못했던 거죠. 아.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공급 대책 내놓은 건 제가 네. 볼 때는 그거 역시 좀 그 엇박자나는 대책이고 네. 잘못하면 오히려 투기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이제 그래도 야심차게 공급 네. 확대를 해서 2028년까지 13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데 네. 특히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뭐 30대 네. 또 실수요자들이 많은데 네. 공급 확대 정책은 좀 뭐가 보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주택 공급은 그냥 그 꾸준하게 인구 증가 속도라든지 또는 뭐 젊은층 수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지금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투기적인 어떤 과열 열기가 이렇게 막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용적률 규제, 네. 층수 규제 이런 걸 풀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투기를 더 양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 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용적률 규제 풀어준다. 그다음에 층수 규제 풀어준다는 건 그 규제를 풀어줘서 사업성을 좋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처로서 더 유망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투기적인 어떤 심리가 팽배한데 네.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저야 정부 정책이 그런 식의 공급 대책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 오히려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주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네. 선 소장님. 이번에 뭐 갭 네. 투자를 못하게 했다. 대출을 뭐 막는다. LTI, DTB, LTI 비중을 올리겠다. 네. 좀 금융과 관련된 거, 대출 네. 못하게 하는 것. 저는 근본적인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거든요. 네. 근본적인 개혁은 뭐냐면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뭐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다 이런 네.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의 어떤 잘못된 구조는 선분양제하고 이 선분양제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한 3년에서 5년 거치기 그러니까 네. 이자만 내고 아하. 그 대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분양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인데 네. 이게 한 몇 년간 이자만 내게 하는 대출 구조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이게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네. 그 폭락을 불러왔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주택 대출 구조는 아예 바꿔버렸어요. 네. 없애버렸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지금 이게 선분양제 때문에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제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네. 별로 겁먹지는 않는 게 자, 내가 분양받아갖고 한 2, 3년 이자만 내고 있다가 네. 집값이 오른 분위기다.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뭐 팔고 그냥 빠져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투기 심리를 이제 불러 조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고 네. 이 주택대출 규제를 처음부터 원리금 상한을 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그 직접 좀 더 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네. 그렇게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시간이 네. 되는데 네. 실수요자는 이때 특히 이제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네.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주식 투자도 제가 책에 어떻게 쓰냐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네.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높은 구간이지 낮은 구간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전망을 보면 지방은 내릴 것 같다. 또 서울은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행동 경제학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요. 아하. 지금 오르고 있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앞으로도 오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 떨어지거나 침체돼 있으면 앞으로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 시장의 변곡점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는 무관하게 네.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든 일관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아하. 그런데 자기 소득이 충분하고 보금자리가 필요하면 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또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